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수 삼촌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박사받고 바로 교수, 22년 만에 비법 대방출, 첫 번째 비법으로 염원 15년의 법칙, 교수가 되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가슴에 15년 이상 품고 있어야 교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방출하는 두 번째 비법은 이상해지자, 이상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재밌는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교수님들 사이에서 아주 오랜 시간 흔하게 회자되는, 그래서 대학 교수라면 우리 교수들끼리 모여있을 적에 한두 번 들어봤음직한 유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교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근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더 이상한 사람들이다. 결론은 뭐다? 모든 교수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수사회의 유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교수는 이상한 사람일까요? 네, 이상한 사람들 맞습니다. 이 이상하다는 게 뭐냐 하면요. 통계학의 관점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통계학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이상하다고 하는 거는 이 정규분포, 지금 옆에 정규분포 곡선 나오죠? 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2.5%, 왼쪽에 있는 2.5%, 이건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95%는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안 이상한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 정규분포에서 오른쪽에 2.5%, 왼쪽에 2.5%, 이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뭐 혈압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체지방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그 지표들을 보면서 뭐 당신은 지금 여기 주의를 해야 되는 그 정도 레벨이다. 근데 이때 치료를 요하는 레벨, 그때 선을 딱 긋는 그 선이 사실은 보통에서부터 유의미하게 이탈하는 구간, 그게 이제 보통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구간 2.5% 구간입니다. 이렇게 2.5%라고 하는 건 통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이 2.5% 구간에 이 정규분포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 2.5% 구간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대학 교수들은요, 사실은 좀 좋은 의미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간에 보통 요 상위 2.5% 그 바깥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 교수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가 어렵고 재미없는데 그 어렵고 재미없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상한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호기심 면에서 이상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지적 허영심 면에서 이상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자아 도취를 좀 잘해야 됩니다. 이상할 정도로 자아 도취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좀 사람이 튀어야 됩니다. 튀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걸 제가 네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적 호기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지적 호기심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안 이상한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신기해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뉴턴이 중력 법칙을 발견할 때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니,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땅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관심도 없고 남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어마어마한 지적 호기심이죠.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 언어학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노움 초암스키 같은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인 게요.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언어가 6,000개나 존재를 하는데, 그런데 그 6,000개의 언어를 아기들이 다 습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저 아이들이 어떻게 저거를 다 습득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6,000개 언어를 습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지? 이렇게 남들이 관심도 없고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면서 지적 호기심을 가졌더니 언어학이 발전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또 인지심리학에서 기피지각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이 기피지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세상을 갖다 눈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앞에 이렇게 물체가 두 개가, 제가 지금 주먹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 앞에 이렇게 물체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 물체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이 물체는 나로부터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피지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깊이가 깊은 거고 나보다 가까이 있는 거는 깊이가 낮은 거 얕은 거고 그런데 이 두 개 사이의 깊이 차이를 내가 어떻게 알지? 이거 말입니다. 남들은 다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 멀리 있으니까는 깊이 있는 거고 가까이 있으니까 얕게 있는 거고 그게 뭘 궁금하냐? 그까짓 게 뭐 당연한 건데 왜 그걸 궁금해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인지심리학에서 너무나 중대한 문제였고 인지심리학자들이 수많은 가설을 세우고 수많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 지적 과정에 대해서 인지 과정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을 알아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D 안경을 쓰고 3D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남들은 관심을 갖지도 않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는 거 이게 지적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져라, 이상한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할 적에 1번은 뭐냐 하면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관심 없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이 되자 두 번째 요소 지적 허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허영심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갖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기로 하죠. 뭐 남자건 여자건 허영심 많은 사람들은 허영심 많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핸드백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 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예를 들어서 고가 브랜드의 핸드백에 관심이 많아서 그 핸드백을 가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그 월급을 갖다가 열심히 모아서 돈이 얼만큼 되면은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핸드백을 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돈이 생겼어도 그 핸드백을 사기 위해서는 새벽 5시부터 오픈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하고요. 또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고 제품이 싸다 그러면 중고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짝퉁을 구입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허영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허영심을 지적 허영심으로 승화시키면 그러면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는 지적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적 허영심이 많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중에 철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의 지적 허영심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주제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지적 허영심이 있는 학생이 마음속에 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 그렇게 유명한 책인데 나는 그 책을 언제 읽어보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갖다가 숭배하고 내가 마치 명품 핸드백, 샤넬 핸드백, 에르메스 핸드백을 내가 언제 가져보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갖다가 생각하다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읽게 된다? 그럼 막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지적 허영심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피아노 배우는 학생이 이제 막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얘가 그 피아노에 대해서 지적 허영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인제 도레미파솔라시도 인제 바이엘 공부하고 인제 가장 기초를 공부하면서도 눈높이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막 이런 곳에 눈높이가 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요 머릿속에 계속 나는 언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치나 나는 언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를 하나 막 이러면서 혹시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 책상 위에 라흐마니노프 악보가 있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악보가 있다면 자꾸 들춰봅니다. 나는 이거 언제 해보지 이게 지적 허영심입니다. 반면에 지적 허영심이 없는 친구들은요 그런 어려운 것들 관심도 없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적 허영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아주 좋은 사례가 뭐냐면 이 대학생들 이제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 어려운 과목을 듣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적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려운 과목을 최대한 도망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적 허영심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영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지적 허영심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주제가 셰익스피어거든요.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셰익스피어를 읽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영문과를 온 다음에 그리고 드디어 내가 셰익스피어를 읽게 됐다 하면서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어려운 셰익스피어를 수강 신청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셰익스피어를 안 듣고 졸업하려고 도망 다니는 친구도 있고 이렇죠. 뭐 비슷한 예로 조선시대 때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한 아동 중에 이제 하늘천 따지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눈높이는 사서삼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나는 언제 논어맹자 대학 중용 사서삼경을 나는 언제 읽냐 그러면서 스승님 몰래 그 논어맹자 대학 중용을 갖다 이렇게 몰래 펼쳐보고 그러다가 스승님이 너는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러면은
이게 계면 적어가지고 도망가고 뭐 이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 이게 지적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지적 허영심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천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와, 나 이거 천자문도 지금 너무 힘든데 좀 진도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너무 어려운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적 허영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 교수가 되려면요, 이상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이상한 사람은 첫 번째로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 두 번째로 지적 허영심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조건, 자아도취를 잘하는 사람, 나르시시스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자기가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이 시냇물에서 냇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와,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그걸 껴안으려고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 이 자아도취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가 되려는 사람은요, 자아도취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르시시스트가 돼야 됩니다. 이 자아도취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요, 지적 허영심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이제 지적 허영심이 있는 사람이 드디어 대학 중용 논어맹자를 보게 됐습니다. 지적 허영심이 있는 사람이 드디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보게 됐습니다. 지적 허영심이 있는 사람이 드디어 셰익스피어를 읽게 됐고 드디어 양자역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나 멋있다. 내가 드디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읽는단 말이지. 와, 나 멋있다. 내가 드디어 양자역학을 공부한단 말이지. 와, 나 멋있다. 이렇게 스스로 그런 어려운 것들을 공부하게 된 자신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거기에 자아도취를 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친구들은 보면요, 양자역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책을 공부하면서 자기 책상 위에 펼쳐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공부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막상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딴 사람들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지는 그 맛에 지적으로 호기심이 배가 되고 지적으로 허영심이 배가 되고 교수가 될 자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고 싶다면 이상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기 위한 네 번째 조건, 튀어야 됩니다. 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튄다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stand out,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튄다, 일어선다, stand ou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딴 사람들은 다 앉아 있는데 자기 혼자 stand out, 벌떡 일어서는 거, 이걸 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딴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벌떡 일어서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조금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튀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튀는 사람은 우리 한국어에서 절대로 좋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근데 서양은 재밌죠. 특히 영어는 재밌죠. 영어에서는 튀는 사람, stand out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outstand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utstanding은 탁월하다는 뜻이죠. 대단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다른 건데, 이게 문화가 한국 문화에서는 남들 앉아 있을 때 가만히 같이 앉아 있어야지 혼자 일어서면 안 된다, 그러지 마, 이게 한국 문화고, 그 다음에 미국 문화, 영국 미국 문화에서는 남들이 앉아있을 때 너는 스탠드 아웃 하면 그게 아웃스탠딩한 거야, 그게 대단한 거야, 칭찬해주는 문화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문화랑 상관없이 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아웃스탠딩 해야 됩니다. 튀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굉장히 지금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교수가 되려는 학생들은요, 수업 시간에 튀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면 손들고 대답을 해야 되고, 또 교수님들이 자, 질문 없습니까? 그럼 또 손들고 질문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은 교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면서 자기 의견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계속 스탠드 아웃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눈에 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학술대회 같은데, 이제 대학원생, 대학원 박사과정쯤 되면 학술대회를 또 나가거든요. 학술대회 나가서 자기가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논문을 듣기도 하고, 거기서도 튀어야 됩니다. 일단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발표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건성으로 발표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교수가 되려는 사람은요, 학술대회 무대에서 발표하는 논문 한 편 한 편이 그 사람의 커리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눈에 띄는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흥미로운 거는 사실은 학술대회 무대에서 발표하는 친구들 중에 발표를 아주 근사하게 잘하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많지 않은데 거기서 발표를 잘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눈에 띄는 거고, 이러면서 주목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적에도 발표를 정말 아웃스탠딩하게 잘해야 되고, 제가 사실 제안하는 원칙은 뭐냐면요. 본인이 아웃스탠딩 하고 싶다면 아웃스탠딩한 걸 보여줘야지. 어떻게 보여줍니까?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논문을 들으면서 무조건 손 들고 질문하세요. 무조건 자기 의견 얘기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발표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조건 얘기하세요. 이게 튀는 겁니다. 이 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이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우수성을 다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러면 그렇게 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되게 이상한 사람이죠. 남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혼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수가 되고 싶다면 이상해져라. 이상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는요, 지적 호기심이 많고, 지적 허영심이 많고, 자아도취에 잘 빠지고, 그리고 항상 아웃스탠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대학 교수라는 직업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사받고 바로 교수 22년 만에 비법 대방출 두 번째 비법으로 비정상이 교수가 된다, 이상한 사람이 되자,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재미난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세 번째, 네 번째 비법은요. 우선 명료한 답답이, 이게 뭘까요? 그 다음 기승전 성욕입니다. 굉장히 선정적이죠?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정말 쓰고 싶었던 표현은 그냥 성욕이 아니라 억압된 성욕, 억제된 성욕, 혹은 억압된 성적 욕망, 뭐 이런 겁니다. 굉장히 선정적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주시죠. 특히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요, 대학원생들이, 또 심지어는 뭐 그냥 일반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학생들은 그러면 기승전 억압된 성욕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공부를 할 적에는 항상 성욕을 억압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정말로 기승전 억압된 성욕이라는 표현에 걸맞는 기가 막힌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음번 영상 제작하고 편집하고 이걸 잘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좀 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많은 교수 삼촌입니다. 감사합니다.